그대는 왜 번번이 만만하게 보이는가? 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사자처럼 으르렁대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자다. 말을 적게 하되 한 번 입을 열면 무게가 실리는 자다. 친절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선이 분명한 자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만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적. 늘 먼저 베풀고 늘 먼저 양보하고 늘 먼저 연락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뿐이었던 적. 남들 다 챙겨주느라 정작 내 마음은 챙기지 못했던 적. 그러다 문득 내가 호구처럼 살았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든 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정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선을 그으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갑자기 달라지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르다. 좋은 사람과 호락호락한 사람은 천지 차이다.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은 흉악함이 아니라 위엄이다. 무례함이 아니라 단호함이다.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오늘은 그 균형의 지혜를 5가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착함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만만함에서 벗어나는 법.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 세상이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대의 선함은 그대로 지키는 법.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까지 닿지는 않는 법.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벼운 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이다. 묻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고 필요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쏟아낸다. 그들은 침묵이 두렵다. 공백이 불안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놀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대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은 박 선생님. 중학교에서 35년을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집중 안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고 졸린 오후에는 유머 한마디로 교실을 깨우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쌤 수업은 재밌다로 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처음엔 다들 어색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서방. 자네 그때 소풍 가서 도시락 엎은 거 기억나? 선생님이 자기 거 나눠줬잖아. 어이 이군. 자네 짝사랑하던 여학생 결국 어떻게 됐어? 아직도 혼자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이지. 내가 없으면 이 모임이 재미없을 거야. 교사 생활 35년이 어디 가겠어. 그 후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박 선생님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고 먼저 농담을 던지고 먼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박 선생님은 항상 먼저 연락했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갔어? 오늘 정말 재밌었다. 다음 달에 또 보자. 답장이 없어도 다음 모임을 잡았습니다. 장소를 알아보고 시간을 조율하고 누가 빠지면 전화까지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모임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 모임이 끝나고 몇몇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더니
이 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당연히 따라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 오늘은 자네 빼고 가려고. 미안한데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 게 있어서. 박 선생님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무슨 비밀 얘기가 있나 보네. 다음에 보자.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박 선생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그동안 다들 불편했던 건가? 나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느꼈던 건가?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박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모임에서 좀 그래? 사람들이 나 불편해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자네 좋은 사람이야. 그건 다들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할까? 가끔은 좀 지칠 때가 있어. 자네가 계속 말하면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거든.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네가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농담도 처음엔 재밌는데 계속 이어지면 좀 힘들어. 박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박 선생님은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지쳤던 거구나. 내가 자리를 채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리를 빼앗고 있었던 거구나.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이 들어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선 다른 거였구나.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마디 말로 설명하는 자보다 한마디로 핵심을 찌르는 자가 더 강해 보이는 법이다. 그대가 모임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그대의 지혜가 아니라 그대의 불안을 본다. 그대가 농담을 연발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웃되 그대를 우습게 본다. 진정한 강자는 말을 아낀다. 필요한 말만 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것의 절반만 내놓는다. 박 선생님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생각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되나? 혹시 기운 없어 보이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내가 삐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손으로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조용해지자 다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요즘 손주 때문에 고민이야. 너희들은 어때? 어이, 김서방. 자네 허리 수술했다며? 요즘 좀 어때? 나는 요즘 등산 다니는데 같이 갈 사람 없나? 박 선생님이 채우던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듣고 있던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손주 문제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 순간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말인데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오, 박 선생 말이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을 줄이니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친구가 박 선생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오늘 자네 뭔가 달라 보여. 차분하고 좋더라.
말에 무게가 있어. 박 선생님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말에 힘이 생기는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주는 힘을 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음을 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조심하면 허물이 적다. 이는 곧 말을 줄이면 신뢰가 쌓인다는 뜻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7순이 넘은 정 선생님. 은퇴 후 서예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글씨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하다가 이제야 시간이 생긴 겁니다. 정 선생님은 동호회에서 금방 조언을 잘해주시는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후배들이 글씨를 쓰면 다가가서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여기는 붓을 더 눕혀야 해. 이렇게 세우면 획이 딱딱해져. 이 글자는 균형이 안 맞네. 왼쪽을 좀 더 크게 써봐. 내가 옛날에 서예 학원 다닐 때는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정 선생님은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배웠으니까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지. 이게 선배된 도리 아니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실수로 자신에 대한 대화를 봤습니다. 누군가 말을 잘못 보낸 겁니다. 정 선생님 또 시작하셨네. 키읔키읔.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자. 괜히 말 섞으면 길어져. 요즘 동호회 나가기 좀 피곤해. 맨날 잔소리 듣는 기분이야. 정 선생님은 화면을 보며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잔소리? 나는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잔소리로 느꼈던 거야? 피곤하다고? 내가 있으면 피곤한 거야? 손이 떨려서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 선생님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속상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당신 집에서도 그래. 내가 뭘 하면 꼭 한마디 하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이게 더 나아. 나도 가끔은 좀 지쳐. 정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알려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려 드는 자, 청하지도 않았는데 조언하려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람들은 멀리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상대방이 원할 때 건네는 조언은 지혜가 되고 원하지 않을 때 건네는 조언은 잔소리가 된다. 정 선생님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동호회에서 후배가 글씨를 써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글씨에 집중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게 보여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후배가 눈을 빛냈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같은 조언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한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기다렸다가 한 조언은 지혜가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하면 예전처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대신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물어볼 때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 편해졌어. 말에 무게가 생긴 것 같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되 말의 품질은 2배로 높여라. 적게 말하되 정확하게, 드물게 말하되 핵심을 찔러라.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까지 닫지는 마세요. 침묵이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면 한마디가 더 무거워지고 조언을 참으면 그 조언이 더 귀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답장을 늦추되 관계를 끊지는 않는 법.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다. 메시지가 오면 1분 안에 답한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알겠습니다 한다. 질문을 받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대답을 내놓는다. 그들은 빠른 반응이 성실함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지나치게 빠른 반응은 그대가 한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대가 상대방의 요구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그대를 만만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김 선생님. 은퇴 후에도 가족단체 채팅방에 24시간 상담소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까지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가 뜨면 김 선생님은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새벽 1시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보험 상품 어때요?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김 선생님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알아볼게. 내일 아침에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해 볼게. 밤 11시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 학원 평판 어떤지 아세요? 아이를 보낼까 하는데요. 김 선생님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찾아볼게. 주변에 물어볼 때가 있어. 저녁 9시 손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숙제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김 선생님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사진 찍어서 보내봐. 김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빨리 답해야 애들이 불편하지 않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가장으로서 할 일이지.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언제 메시지가 올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밥 먹으면서도 폰만 보고 있어. 응, 혹시 연락 올까봐. 산책할 때도 폰 들고 있더라. 아까 경치 좋은 데 갔는데 당신은 폰만 보고 있었잖아. 그게 아들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당신 요즘 당신 생활이 없어. 애들 답장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잖아. 당신 시간은 어디 갔어? 당신 인생은 어디 갔어? 김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필요로 하면 바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 된 도리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도리? 당신이 항상 바로 답하니까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아버지는 원래 바로 답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신 시간이 귀한 줄 몰라. 당신이 바쁜 사람인 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부탁하는 거야. 새벽에도 밤에도. 김 선생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빨리 답하니까 애들은 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구나. 내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내 생활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인물을 보라. 그들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요청을 받으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판단할 여유를 둔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니다. 자기 존중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중함을 아는 것이다. 김 선생님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새벽에 온 메시지는 아침에 답장하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온 질문은 다음 날 여유 있을 때 답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건 전화로 오겠지. 메시지는 급한 게 아니니까. 처음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애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급한 일이면 어떡하지? 내가 무관심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닐까? 폰을 보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답장이 좀 늦으시네요. 바쁘세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도 할 일이 있어서. 급한 거 아니면 아침에 답할게. 정말 급한 건 전화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것까지 다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 식당 괜찮을까요? 아버지, 이 차 어때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답장하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답해주셔서요. 예전엔 없던 말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게 감사하게 바뀐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시 응답하는 그대를 가볍게 본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그대를 존중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산악회 총무를 맡은 이 선생님. 회원이 80명이 넘는 큰 모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성실한 총무였습니다. 회원들 질문에 항상 바로 답했습니다. 밤 11시. 총무님, 다음 주 산행 어디예요? 바로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는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새벽 6시. 총무님, 회비 얼마예요? 바로 답장했습니다. 월 2만 원입니다. 일요일 아침. 총무님, 저 오늘 참석 취소요.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총무니까 회원들 편의를 위해 바로 답해야지. 안 그러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원들이 점점 더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총무님, 내일 날씨 어때요? 총무님, 등산화 어디서 사면 좋아요? 총무님, 이 산 힘들어요? 심지어 밤늦게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총무님, 자고 계셨어요? 급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산악회 비서야? 왜 밤 11시에도 전화 받아? 왜 새벽에도 답장해?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총무니까 회원들이 물어보면 답해야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시간을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당신이 항상 받으니까 밤에도 전화하는 거야. 당신이 항상 답하니까 새벽에도 메시지하는 거야. 이 선생님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화 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긴급한 경우에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급하지 않은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다음날 오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총무님이 왜 그러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이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했습니다. 밤늦은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메시지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급한 일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선생님을 더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총무님, 시간 되실 때 전화 부탁드려요. 총무님, 급한 거 아니니까 편하실 때 답 주세요. 예전엔 없던 말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마라. 읽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되 답은 최소 1시간 후에 하라. 긴급한 일이라면 예외겠으나 대부분의 일은 1시간 기다려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그대는 더 나은 답을 준비할 수 있다. 누군가 그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자 그대의 본능은 즉시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참아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알겠습니다. 제 일정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지연이 무엇을 만드는가? 그대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대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든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답장을 늦추되 관계를 끊지는 마세요. 박자를 늦추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반응 속도를 통제하세요. 이것이 그대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자를 늦춰라. 그리하면 그대의 무게가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세우되 벽까지 쌓지는 않는 법.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도 불쾌하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남이 자기 시간을 빼앗아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들은 남이 자기 마음을 함부로 대해도 화를 내지 못한다. 왜 그런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경계가 없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나약함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굴종이다. 노인회 회장을 맡은 최 선생님,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회장을 맡으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정리할 때 최 선생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르신들은 쉬세요. 경로당 청소할 때 최 선생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행사 준비할 때 최 선생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어르신들은 오시기만 하세요. 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이게 리더의 자세 아니겠어? 처음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편해요. 역시 최 회장님이세요. 최 선생님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해주세요. 회장님, 저것도 부탁드려요. 회장님이 하시면 잘 되니까요. 최 선생님 혼자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전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의자를 나르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오늘만 힘내자. 행사 당일 회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최 선생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들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최 선생님 혼자 음식을 나르고 접시를 정리하고 물을 따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회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먼저 갈게요. 뒷정리는 회장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최 선생님은 홀로 남아 의자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나는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착하게 굴수록 사람들은 더 편하게 시키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당신이 경계를 안 세우니까 사람들이 계속 넘는 거야. 당신이 싫다고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싫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회장인데 그래도 되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좋게 보면 어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하지. 당신이 쓰러지면 그 사람들이 당신 병원비 내줘? 그 사람들이 당신 간병해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을 함부로 소비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 존중이다. 최 선생님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사 준비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다 하기엔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다 같이 하는 모임이니까 다 같이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원래 다 하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른이 다 되어가요. 예전처럼 힘이 안 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최 선생님은 불안했지만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있던 사람들도 점점 적응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오히려 모임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생기니까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최 선생님이 다 해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바쁘신데 해주셔서요. 경계를 세우니까 오히려 감사가 생긴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대가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은 그대의 도움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다. 쉽게 얻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어렵게 얻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주던 한 선생님. 은퇴 후 가족 모임이 만능 해결사였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면 항상 한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화장실 수도 가세요. 와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선생님은 바로 갔습니다. 기술자 부르면 돈이 드니까 아버지가 직접 고쳐주는 게 낫지. 둘째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희 집 베란다 창문이 안 닫혀요. 와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선생님은 바로 갔습니다. 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가서 해결해 줘야지. 막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컴퓨터가 느려요. 와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선생님은 바로 갔습니다. 손주가 숙제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느리면 안 되니까. 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이게 부모된 도리지.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아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집에서 안정하셔야 해요. 입원해 있는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보일러가 이상해요. 퇴원하시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업체 불러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네. 내가 아프다는데 괜찮으세요? 한마디 없네. 나는 평생 달려갔는데 나한테는 이런 건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퇴원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좀 바꿔. 당신이 항상 해주니까 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당신이 못한다고 하면 애들이 스스로 해결하잖아. 당신 없어도 애들은 살아. 업체 부르면 되는 거야.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없어도 되는 거였어. 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게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경계 없이 해주니까 자식들이 의존만 했구나. 나를 챙기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나를 안 챙겼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은 스스로 할 줄 모르게 된다. 자식은 부모를 편하게 여기게 된다. 자식은 부모의 수고를 모르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한 선생님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예전처럼 다니기 힘들어. 급한 거 아니면 업체 부르거나 스스로 해결해봐. 정말 필요한 것만 아버지한테 연락해. 처음엔 자녀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러시지?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은 업체를 불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만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가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요. 아버지, 허리는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경계를 세우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그대가 불편한 것을 인식하라. 그것을 참지 말고 인정하라. 나는 이것이 불편하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계를 지켜라. 상대방이 밀어붙여도 흔들리지 마라. 처음엔 상대방이 당황할 것이다. 예전의 그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그대의 경계를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경계를 세우되 벽까지 쌓지는 마세요. 경계는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세우면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께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덜하되 책임까지 떠넘기지는 않는 법.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 거절을 할 때도 구구절절 이유를 댄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사실 다음 주에 약속이 있고 그 다음 주는 병원에 가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나서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은 무엇을 보는가? 그대의 거절 사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틈을 찾는다. 그럼 그 다다음 주는요? 병원은 오전에 가시면 되잖아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대의 거절은 약해진다.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빈틈이 보인다. 손주가 둘인 윤 선생님.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해, 그게 였습니다. 거절을 못 하셨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윤 선생님은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 화요일? 그게 사실 그날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근데 병원은 오전이고 오후에는 시간이 있긴 한데 근데 병원 다녀오면 좀 피곤할 것 같고 그래도 급하면 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오후에 시간 되세요? 그럼 오후에 데려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 선생님은 멍하니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왜 승낙이 돼버렸지? 병원 다녀오면 쉬려고 했는데 왜 손주를 보게 됐지?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동창 모임 총무가 전화했습니다. 윤 선생님, 다음 달 모임 장소 예약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윤 선생님은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다음 달에 여행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행이 중순이고 장소 예약은 초순에 하면 되니까 그 전에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행 준비도 해야 하고 총무가 말했습니다. 아, 초순에 해주시면 되죠. 그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승낙이 돼버렸습니다. 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하지? 왜 나는 설명만 하다가 결국 하게 되지?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안 돼요. 한마디면 될걸. 구구절절 이유를 대니까 상대방이 틈을 찾는 거야. 이유를 대면 대책도 같이 오거든. 병원은 오전이시죠? 여행 전에 하시면 되죠? 이렇게 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거절하면 무례한 거 아냐?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야. 간결한 거야. 그날은 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돼. 왜 어려운지는 안 말해도 돼. 당신 사정을 다 설명할 필요 없어.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대지 않는다. 짧고 명확하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사정을 낱낱이 밝힐 의무는 없다. 그것은 그대의 사생활이다. 상대방이 더 물어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된다. 네, 사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한다. 윤 선생님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어렵습니다. 제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해도 되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며칠 후 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목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윤 선생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목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 선생님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해냈다.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짧게 거절했다. 그리고 며느리도 받아들였다. 그 후로 윤 선생님의 거절이 달라졌습니다. 설명 대신 간결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설명을 듣고 틈을 찾았는데 이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 선생님을 더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방어다. 방어하는 자는 약해 보인다. 진정한 강자는 방어하지 않는다. 그냥 선언한다. 이것은 내 결정이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했던 강 선생님. 공장에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키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은퇴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강 선생님은 늘 일을 맡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번에 주차장 정리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강 선생님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 그게 제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좀 그렇고 병원도 다니고 있고 근데 뭐 급하면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 오래 안 서셔도 돼요. 잠깐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또 일을 맡게 됐습니다. 강 선생님은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거절하려고 했는데 왜 매번 하게 되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변명을 너무 많이 해. 무릎이 안 좋다. 병원 다닌다. 이런 말하면 상대방이 대책을 세워. 오래 안 서도 돼요. 잠깐이면 돼요. 이렇게 그냥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돼. 왜 어려운지는 안 말해도 돼. 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거절하면 성에 없어 보이지 않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성에 없는 게 아니야. 당당한 거야. 당신 시간도 소중해. 당신 건강도 소중해. 그걸 지키는 거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잉 설명은 불안의 표현이다. 내 거절이 받아들여질까?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볼까? 이런 불안이 설명을 길게 만든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대는 더 불안해 보인다. 그대의 거절은 더 약해 보인다. 반면 짧고 단호한 거절은 그대를 강하게 보이게 한다. 협상의 여지를 없앤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강 선생님은 다음 회의에서 시도했습니다. 또 회장이 일을 부탁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번에 화단 정리 좀. 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건 어렵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길게 설명 안 해도 되는구나. 짧게 말하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구나. 네 번째 지혜입니다. 설명을 덜 하되 책임까지 떠넘기지는 마세요. 거절할 때 구구절절 이유를 대면 상대방은 틈을 찾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요. 이 한마디가 10마디 설명보다 강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호의를 베풀되 나까지 희생하지는 않는 법.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미덕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들은 멈출 줄을 모른다. 자신이 지쳐도 베푼다. 자신이 힘들어도 베푼다. 자신이 손해를 봐도 베푼다.
이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그대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 빈 컵으로는 남의 컵을 채울 수 없다. 환갑을 앞둔 임 선생님, 동네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임 선생님, 제가 급한 일이 있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2시간만요. 임 선생님은 그날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데려오세요. 2시간이 4시간이 됐습니다. 이웃은 조금만 더요를 3번 했습니다. 임 선생님은 저녁도 못 먹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하지? 왜 나는 내 몸이 힘든데도 남을 먼저 챙기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또 그랬어? 응, 이웃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줘?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 당신 건강은 누가 챙겨? 남 챙기느라 당신이 아프면 누가 당신 챙겨줘? 임 선생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안내한다.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 옆 사람을 도우세요. 왜 그런가?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베품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먼저 괜찮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는 베풀문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한다. 임 선생님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다. 내가 괜찮을 때만 돕는다. 내가 힘들면 거절한다. 며칠 후 또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임 선생님, 오늘 좀 바쁘세요? 아이 좀. 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른 분한테 부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웃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임 선생님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가 거절했다. 그리고 세상이 안 무너졌다. 이웃도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 후로 임 선생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을 돕되 자신이 괜찮을 때만 도왔습니다. 자신이 힘들면 미안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임 선생님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부탁했는데 이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안 되시면 괜찮아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50년을 버틴 송 선생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자신의 취미는 포기했습니다. 아내 병원비 대느라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뤘습니다. 손주들 용돈 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은 줄었습니다. 송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내 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송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안 챙겼구나. 남들 챙기느라 나를 잊었구나. 내가 쓰러지니까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자식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왜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왜 아프신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송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리고 돈도 아끼려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저희가 더 걱정되잖아요. 제발 아버지 자신도 좀 챙기세요. 송 선생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하는구나.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가족을 위한 거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남에게 넘칠 수 있다. 억지로 쥐어짜는 베풀음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그대 자신을 먼저 돌봐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베풀음이다. 5번째 지혜입니다. 호의를 베풀되 나까지 희생하지는 마세요. 빈 컵으로는 남의 컵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선함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5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되 마음까지 닫지 마라. 둘째, 답장을 늦추되 관계를 끊지 마라. 셋째, 경계를 세우되 벽까지 쌓지 마라. 넷째, 설명을 덜하되 책임까지 떠넘기지 마라. 5째, 호의를 베풀되 나까지 희생하지 마라. 이것이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비결이다. 따뜻하되 단단한 사람의 방법이다. 선하되 강한 사람의 지혜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그대의 착함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 5가지를 기억한다면 아무도 그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친절은 더 귀해질 것이다. 그대의 도움은 더 값질 것이다. 그대의 존재는 더 존중받을 것이다. 착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나 만만함은 내려놓아라. 따뜻함을 잃지 마라. 그러나 당당함은 갖춰라. 이것이 인생 후반전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오늘 이 수업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이 다음 수업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하루도 착하되 단단하게 보내시길,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으시길,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